남편 면회 왔는데. 아, 저런 동남아는 또 왔네. 준혁이 창피하겠다. 저런 걸 아내라고. 그들은 전혀 몰랐다. 그녀의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 용사라는 것을. 그날 밤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이른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 아니면 출퇴근길 운전을 하시면서 교통체증 속에서 시간을 달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지방의 한 중소 군부대, 오후 2시 15분. 가을 햇살이 PX 건물의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그림자를 만든다. 이준혁은 그 그림자 속에서 걸레를 들고 타일 바닥을 닦고 있다.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끔 본다. 바늘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 같다. 토요일 면회 시간까지 2시간 45분이 남았다. 26의 나이에 입대한 그에게 부대 생활은 매일이 시험이었다. 동기들은 벌써 사회로 나가 직장을 잡고 월급을 벌고 있다. 어떤 친구는 벌써 승진해서 대리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렸다. 후임들은 나이 차이 때문에 선뜻 다가서지 못한다. 21, 22인 그들에게 26은 형님뻘 나이지만 계급상으로는 같은 이등병이다. 이 이상한 위치가 준혁을 더욱 외롭게 만든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애매함. 나이로는 선배이지만 군대에서는 후배인 모순적 상황,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가슴을 짓누른다. 이병, 거기서 뭐하고 있어? 김상병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칼처럼 날아온다. 준혁의 어깨가 움찔하고 움츠러든다. 반사적으로 몸이 경직된다. 김상병은 22, 나이는 어리지만 계급상 선임이다. 그 모순된 관계가 준혁을 더욱 위축시킨다. 군대라는 곳은 나이가 아니라 계급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니까. 청소하고 있습니다. 준혁의 대답은 기계적이다. 이미 수백 번은 한 대답이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다. 그저 반응할 뿐이다. 청소가 그게 청소냐? 구석구석 다 안 닦였잖아. 여기 봐, 여기. 김상병이 발끝으로 바닥에 먼지 한 점을 가리킨다. 사실 별로 더럽지도 않은 곳이다. 하지만 트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권력이란 게 그런 것이다. 다시 해단호한 명령이다. 준혁의 손이 걸레를 더 세게 움켜쥔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른다. 분노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출할 수는 없다. 군복을 입은 이상 참아야 한다. 가족을 생각한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미나와 아이, 그리고 걱정하실 아버지까지, 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굴욕쯤이야 견딜 수 있다. 아니, 견뎌야 한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지만 김상병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진다. 뒤에는 쓰라린 침묵만이 남는다. 준혁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다시 닦기 시작한다. 걸레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시간을 샌다. 제대까지 남은 날들을,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남은 시간들을. 오후 3시 다른 병사들이 휴식 시간을 갖는 동안 준혁은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 동기들이 있었다면 함께 웃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후 4시 준혁은 생활관에서 면회복으로 갈아입는다. 작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입대하기 전보다 확실히 야위어진 얼굴, 어두워진 눈빛. 미나가 보면 걱정할 것이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본다. 연습용 미소다.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도 연습은 해야 한다. 아내 앞에서 괜찮은 척해야 하니까.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마주친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마음속으로 되뇌는 주문이다. 오후 5시 드디어 면회 시간이다. 준혁은 군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면회실로 향한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주위의 시선을 느낀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 시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저 사람이 베트남년과 결혼한 그 사람이구나. 말로 하지는 않지만 시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인다. 미나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고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다.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준혁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직도 아름답다 하니 더 아름다워졌다. 엄마가 된 후에 그 성숙함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미나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지만 준혁은 안다.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 스며든 피로와 걱정을 베트남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하는 차가운 시선들과 날카로운 편견들을. 하지만 그녀는 절대 내색하지 않는다. 남편이 더 힘들어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보, 늦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하다. 마치 모든 것이 괜찮다는 듯이 그 목소리만 들어도 준혁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니야, 나도 막 왔어. 거짓말이었다. 준혁은 20분 전부터 이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면회 시간이 되기 전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미나가 더 미안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면회실로 들어가면서 준혁은 주변을 살핀다. 다른 가족들도 와 있다. 대부분 평범한 한국인 가족들이다. 엄마와 아버지가 함께 온 집, 여자친구가 혼자 온 경우, 형제들이 함께 온 경우까지.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는다. 아무런 부담 없이 하지만 미나와 준혁은 다르다. 주위의 시선이 따갑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 면회실 한쪽 구석에서 몇몇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 시선의 방향이 미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준혁은 느낄 수 있다. 귀가 달아오른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진다. 아이는 잘 자고 있어요? 미나가 품에 안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묻는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평화롭다. 이 순간만은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다. 세상의 모든 악의와 편견들이 사라진 것 같다. 응, 천사처럼 잘 자네. 준혁이 아이의 볼을 살짝 만진다.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견뎌야 한다.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이 아이가 세상에 편견 없이 살 수 있을 때까지. 하지만 준혁의 시선은 자꾸만 주위로 흩어진다. 고참들의 시선이 따갑다. 김상병이 멀리서 이쪽을 보며 동료들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다. 분명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들의 입가에 번지는 비웃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여보, 괜찮아요? 미나가 준혁의 변화를 감지한다. 그의 어깨에 긴장이 서려 있다. 목의 혈관이 살짝 부풀어 오른 것까지 보인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다. 하지만 미나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녀도 안다. 이곳에서는 진실을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때로는 거짓말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면회 시간이 흘러간다.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준혁과 미나는 조심스럽게 대화한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다. 면회가 끝나고 미나가 떠난 후 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생활관으로 돌아간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뒤에서 따라오는 시선들을 느낀다. 마치 등에 구멍이 뚫릴 것 같다.
발걸음 소리마저 무겁게 들린다.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상에 누워있던 김상병이 비죽 웃으며 고개를 든다. 그 웃음에는 선의가 없다. 오히려 악의가 가득하다. 야, 이병 면회 잘했어? 네, 다녀왔습니다. 준혁이 짧게 대답하며 자신의 침상으로 향한다. 하지만 김상병은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이 마누라 예쁜애 화장 안 해도 저렇게 예쁠 줄이야. 칭찬인 듯 들리지만 그 억양에는 묘한 뉘앙스가 배어 있다. 준혁의 가슴을 찌르는 독이다.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의 대답은 기계적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자라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났어? 혹시 베트남에서? 아니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이상민 일병이 킬킬대며 끼어든다. 21의 나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표정으로 호기심을 드러낸다. 순수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의 대답은 짧고 단호하다. 더 이상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더 신이 난다. 그래. 그럼 한국말 잘하겠네. 발음도 괜찮고. 근데 가끔 억양이 좀. 박일병이 마치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말한다. 그 말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다. 당연하죠. 한국 사람인데요. 준혁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한다. 참을성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한다. 에이, 뭔 한국 사람이야 보면 바로 알잖아. 동남아 사람 특유의 그 얼굴이 있다고. 김상병의 말이 생활관을 가른다. 다른 병사들이 킬킬거리며 웃는다. 누군가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이쪽을 쳐다본다.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다. 그 순간 준혁의 주먹이 불끈 쥐어진다.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떤다. 혈관이 터질 듯 뜨겁게 달아오른다. 머리끝까지 피가 역류하는 것 같다. 하지만 계급이 그를 올가맨다. 상급자에게 대든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더 심한 괴롭힘, 더 많은 부조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미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죄송합니다. 억지로 뱉어낸 사과 그 말을 하는 순간 준혁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 입안이 쓰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쓰다. 마치 독을 삼킨 것 같다. 뭘 사과해. 우리가 뭐 나쁜 말 했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김상병이 무고한 듯 어깨를 으쓱인다.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그래도 조심해. 요즘 다문화 가정 많잖아. 시대가 변했다고. 박일병이 한마디 거둔다. 하지만 그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상처가 된다. 맞아. 시대가 변했어. 근데 군대는 아직 옛날 그대로지. 여기서는 아직 그런 게 어색해. 김상병이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그 웃음이 준혁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본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이다. 하지만 미나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다. 오늘 면회에서 느꼈던 그 시선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당한 건 아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그 불편함, 그 차가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이가 잠시 몸을 뒤척인다. 미나가 아이를 더 꼭 안아준다. 이 아이만은 그런 시선들로부터 지켜주고 싶다. 이 아이가 자랄 때쯤에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 베트남 인민군 하사로 복무했던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그때는 누구도 자신의 출신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의무병으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부상당한 동료들을 치료하고
외국인 환자들과 소통할 때 통역 역할도 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심각한 총상을 입은 동료를 구해낸 날이다. 출혈이 심해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미나의 빠른 응급처치와 정확한 판단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던 기억이 있다. 존경받는 군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국에서는 그저 베트남에서 온 여자일 뿐이다. 아무리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한국 문화에 적응했다고 해도 얼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차가 빨간불에 멈춘다. 미나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본다. 베트남 어머니와 한국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얼굴.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얼굴. 예전에는 독특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때로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고 이것이 아이에게 물려준 유전자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 정철호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 60년을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다. 면회 다녀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하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다. 네, 아버지. 준혁이는 잘 있고?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미나는 망설인다. 오늘 면회실에서 느꼈던 불편한 시선들, 준혁의 어두워진 표정들을 아버지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아버지도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을 견뎌왔으니까. 네, 잘 있어요. 하지만 철호는 딸의 표정을 자세히 본다. 60년을 살아온 그의 눈에는 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다. 무언가 있다. 분명히 무언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추궁하지는 않는다. 때가 되면 딸이 먼저 말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아버지의 역할이다. 그래, 다행이다. 철호가 신문을 접으며 말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다. 미나야, 저녁 먹고 차라도 한잔하자. 네, 아버지. 미나가 부엌으로 향하면서 마음속으로 한숨을 쉰다. 언젠가는 아버지에게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견뎌보자. 그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본다.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잠든 것 같다. 고른 숨소리들이 들린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잠들 수 없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김상병의 비웃는 표정, 다른 병사들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마음속으로 되뇌는 질문이다. 대답은 없다. 다음 주 토요일이 다가온다. 미나는 일주일 내내 이날을 기다렸다.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다. 지난주에 불편했던 기억들 때문이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준혁이 좋아하는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시원한 오이 냉국까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김치찌개는 준혁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이다. 미나가 한국 요리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마스터한 요리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맛이 어설펐지만 이제는 준혁의 어머니만큼이나 맛있게 끓일 수 있다. 계란말이는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이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아이가 먹다 남긴 것을 준혁이 가져가곤 했다. 오늘은 아예 준혁 몫으로 따로 만들었다. 오이 냉국은 여름철 준혁이 가장 그리워하는 음식이다. 시원하고 개운해서 더운 날씨에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미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되기를. 아무런 불쾌한 일 없이 평화로운 면회가 되기를. 오후 4시 부대에 도착한다.
정문을 지나면서부터 느껴지는 시선들이 지난주보다 더 노골적이다. 마치 소문이 퍼진 것 같다. 베트남 혼혈 여자가 온다는 소문이. 정문 초소의 병사가 미나를 보더니 동료와 무언가 속삭인다. 그들의 시선이 따갑다 하지만 미나는 당당하게 걸어간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면회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무게감이 더욱 짙어졌다. 지난주보다 더 많은 병사들이 있고 그들의 속삭임도 더욱 거침없다. 저기 또 왔네. 준혁이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하는 것 같은데 쯧쯧 불쌍해라. 나 같으면 못하겠다. 솔직히 민망하지 않나? 미나의 등에 무수히 많은 바늘이 꽂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다. 베트남군 복무 시절 익힌 침착함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환자를 치료했던 경험이 있다. 그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준혁이 나타난다. 지난주보다 더 야윈 얼굴, 더 어두운 눈빛이다.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간다. 고생 많았어요. 미나의 인사는 언제나 정중하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말한다. 남편을 위로하고 싶어서. 무슨 고생이야. 당신이 더 힘들지. 준혁의 대답에는 미안함이 배어 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의 미안함이. 둘 사이의 대화는 조심스럽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주위의 시선들이 그들의 대화마저 위축시킨다. 도시락 가져왔어요. 좋아하는 김치찌개. 미나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내민다. 한국 전통 보자기에 곱게 싸서 가져왔다. 고마워. 나중에 맛있게 먹을게. 준혁이 받아들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주위를 맴돈다. 불안하다. 언제 또 누가 와서 트집을 잡을지 모른다. 그때 김상병이 다가온다. 얼굴에는 비꼬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다. 미나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낀다. 위험한 냄새가 난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형수님이라는 호칭이지만 그 억양에는 존경이 담겨 있지 않다. 오히려 조롱에 가깝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미나는 정중하게 인사한다. 하지만 경계는 늦추지 않는다.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적응 잘 되시죠? 김상병의 질문은 겉으로는 친근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나라가 동남아 사람들한테는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고. 동남아 사람들이라는 표현, 그 말이 미나의 가슴을 파고든다. 무시와 편견이 고스란히 담긴 표현이다. 미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한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귀화하셨구나. 그럼 더 좋네요. 그런데 억양이 아직 좀 알 수 있어요. 김상병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그 표정이 미나를 더욱 불쾌하게 만든다. 그리고 피부색도 좀 햇빛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대놓고 외모를 지적한다. 준혁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진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저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혁의 목소리에 간청이 섞여 있다. 제발 그만 좀 하라는 의미다. 아, 네네, 물론이죠. 부부 시간을 가져야죠. 그런데 형수님. 김상병이 미나를 다시 바라본다.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조용히 오세요. 너무 눈에 띄니까. 다른 가족들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다. 준혁은 일어서려고 한다 하지만 미나가 그의 손을 잡아 말린다. 알겠습니다. 미나의 대답은 차분하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숨어 있다. 김상병은 만족한 듯 웃으며 자리를 뜬다. 뒤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남는다.
여보. 준혁이 미나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미나는 살짝 피한다. 누군가 볼까봐가 아니다. 지금 당장은 누구의 위로도 받고 싶지 않아서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면회 시간이 끝나간다. 평소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아니, 평소보다 느리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하다. 시간의 감각이 이상하다. 이제 들어가 봐야겠네요. 미나가 일어서며 말한다.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지만 준혁은 안다.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여보, 미안해 모려.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준혁은 자신의 무력함이 미안하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의 무력함이 미나가 떠난 후 준혁에게 더욱 가혹한 시간이 시작된다. 야, 이병. 마누라 기분 상한 것 같던데? 김상병의 말에 다른 고참들이 킬킬 웃는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본 것처럼.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베트남 년이 화났잖아. 얼굴 보니까 확실히 화났더라. 그 순간 준혁의 이성이 끊어진다. 베트남 년이라는 말이 그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불태워버린다. 말 조심해 주십시오. 준혁의 목소리가 생활관을 가른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다. 순간 생활관이 조용해진다. 김상병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진다. 뭐라고? 제 아내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지만 단호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김상병이 벌떡 일어선다. 다른 고참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난다. 준혁은 혼자다. 완전히 혼자다. 반항이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김상병에게는 그마저도 도전으로 보인다. 부탁? 이병 주제에? 김상병의 주먹이 준혁의 어깨를 친다. 세게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명확하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오늘 밤 불침번 내가 서라. 혼자서. 두 번 김상병이 차갑게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 면회 때 조심해. 마누라가 말을 함부로 하면 너까지 피해본다는 걸 알아도.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보고 있을 뿐이다. 누구도 준혁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아니, 들어줄 수가 없다. 자신들도 똑같은 처지가 될까봐. 깊어지는 상처. 그날 밤 준혁은 홀로 불침번을 선다. 부대 전체가 고요하다. 달빛만이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에 흰 직사각형을 그린다. 불침번실은 춥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아니, 원래 이런 곳은 춥게 마련이다. 벌을 받는 곳이니까. 휴대폰을 꺼내 미나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멈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모든 말이 거짓처럼 느껴진다.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않는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멀리서 야간 순찰을 도는 병사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소리다. 그 소리를 들으며 준혁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 미나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휘몰아치고 있다. 오후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되풀이된다. 김상병의 조롱하는 말투, 주위 병사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준혁의 억지로 참는 표정들. 동남아 사람들, 억양이 아직 좀 기화하셨구나. 너무 눈에 띄니까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박힌다. 미나는 거실로 나온다. 아버지가 늦은 뉴스를 보고 있다. 화면에는 국정감사 소식이 흘러나온다. 아버지, 안 주무세요? 미나야, 너도 잠이 안 와? 철호는 리모컨으로 TV 소리를 줄인다.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린다. 무슨 일 있니? 미나가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터져 나오려 한다.
아버지 준혁이가 부대에서 힘들어해요. 힘들다니? 철호가 몸을 돌려 딸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이 예리해진다. 저 때문에요. 제가 베트남 혼혈이라서 말을 잇지 못한다. 목이 메어온다. 이제까지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 한다. 철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진다. 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인다. 누가 뭐라고 했니? 면회 갔을 때마다 병사들이 수군거려요. 그리고 오늘은 미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김상병의 말, 다른 병사들의 반응, 그리고 준혁의 억지 웃음까지 말을 하면서 눈물이 흐른다. 철호는 조용히 듣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진다. 주먹이 서서히 쥐어진다. 혈관이 도드라진다. 준혁이는 뭐라고 하더니? 아무 말 안 해요. 제가 더 걱정할까 봐서. 철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사위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다. 미나야, 네. 아버지,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철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다. 그 확신이 미나의 마음을 조금 달래준다. 하지만은 없어. 너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준혁이의 아내고 내 딸이다.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의 말이 그동안 쌓인 상처를 어루만진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가족이니까. 철호는 딸의 어깨를 다독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획이 자라나고 있다.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미나야,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네. 며칠만 아버지가 알아볼 게 있어. 미나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본다. 평소의 온화함과는 다른 날카롭고 단단한 무언가를, 마치 옛날 군인 시절의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어둠 속의 진실. 다음 날 일요일, 준혁은 부대에서 추가 업무를 하고 있다. 김상병이 내린 벌이다. 다른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혼자서 PX 창고 정리를 해야 한다. 창고는 어둡고 습하다. 오래된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찌른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낸다. 준혁은 묵묵히 일한다. 불평할 생각도 없다. 이미 체념했다. 물품들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장부와 실제 물품 수량이 맞지 않는다라면 과자, 음료수 상당량이 빠져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기록을 빼먹었겠거니 하지만 자세히 보니 패턴이 있다. 매주 일정량씩 물품이 사라지고 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준혁이 장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보니 분명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품을 빼돌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어치는 빼돌릴 수 있겠네. 계산해 보니 엄청난 금액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건이다. 그때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린다. 박중사가 들어온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다. 이병, 여기서 뭐하고 있어? 창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중사가 준혁의 손에 든 장부를 본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그거 내놓아내. 장부 말이야, 내놓으라고. 박중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준혁이 당황하며 장부를 건네자 박중사는 그것을 빼앗듯 받아든다. 앞으로 창고 업무는 하지 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건 잊어버려. 장부 같은 건. 애초에 보지도 않았던 거야. 알겠지? 박중사의 눈빛이 위협적이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다. 네, 알겠습니다. 준혁이 창고를 나서며 뒤돌아본다. 박중사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과장님, 저 새끼가 장부를 봤습니다. 네, 준혁이요. 네, 알겠습니다. 준혁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난다.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그날 저녁
준혁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린다. 김상병을 비롯한 고참들이 그를 생활관 구석으로 몰고 간다. 야, 이병. 네. 너 오늘 창고에서 뭐 했어? 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것 같다는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리 작업했습니다. 정리 작업? 다른 건 안 했고? 김상병의 눈빛이 날카롭다. 마치 준혁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 네. 좋아, 근데 말이지, 내가 본 것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는 거야? 창고 장부 말이야. 준혁의 온몸에 차가운 기운이 흐른다. 이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대략 짐작이 간다. 아무도에게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야 해. 특히 내 마누라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미나까지 언급하는 순간 준혁의 분노가 다시 솟구친다 하지만 참는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김상병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무겁다, 위압적이다. 내 마누라 면회 올 때 좀 더 조용히 하라고 해. 너무 눈에 띄잖아. 네. 베트남년이 너무 자주 오니까 다른 병사들이 불편해한다고 좀 자제하라고 해. 준혁의 주먹이 다시 쥐어진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 완전히 포위당했다. 비리까지 알게 된 상황에서 이들에게 맞설 수는 없다. 한편 철호는 오래된 트렁크를 열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트렁크다. 먼지가 풀풀 날린다. 트렁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훈장, 그리고 낡은 주소록이 들어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사진을 하나씩 꺼내본다. 25살의 젊은 철호가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군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 그때는 모든 것이 확실했다. 조국과 자유를 지키는 것, 동료들과 함께 살아 돌아오는 것, 단순하지만 명확한 목표들이었다. 어떤 이는 살아 돌아왔고 어떤 이는 그 땅에 묻혔다. 살아 돌아온 자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때의 우정과 동지애는 여전하다. 철호는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바라본다. 정찰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날 찍은 사진이다. 모두 지친 표정이지만 살아 돌아온 기쁨이 얼굴에 드러나 있다. 그날 밤 동료 하나를 잃을 뻔했다. 철호가 등에 업고 이틀을 걸어 후방 기지까지 데려갔다. 주소록을 펼친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는 전우들의 번호가 적혀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이름들이 눈에 띈다. 김준석, 현재 국방부 고위 공무원 박철민, 예비역 대령, 현재 안보업체 운영 이동원 육군사관학교 동기, 현재 예비역 준장. 철호가 김준석에게 전화를 건다. 한참을 기다린 후 친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준석아, 나 철호다. 철호 형?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김준석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난다. 하지만 곧 철호의 진지한 톤을 감지한다. 그래, 오랜만이다.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김준석은 철호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다. 평소의 여유로운 톤과는 다르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어려운 일이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럼 내일 오후에 용산에서 만날까요?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찻집 기억나죠? 기억한다. 내일 3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철호는 다시 사진을 본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전우들. 그때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지금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철호는 잠들지 못한다. 딸의 눈물 어린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 그리고 분노가 솟구친다. 베트남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신의 딸이
그 딸의 남편이 군대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벽 2시 철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한다. 벽에 걸린 참전 기념패를 내려다본다. 조국과 자유를 위하여. 그때의 다짐이 되살아난다. 이제는 조국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다. 하지만 싸우겠다는 의지는 그때와 똑같다. 다음 날 오후 3시 용산의 한 찻집에서 철호와 김준석이 만난다. 이 찻집은 이들이 젊은 시절 자주 오던 곳이다. 내부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손님들의 연령대가 높아진 것 같다. 김준석은 국방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다. 여전히 군인 같은 자세와 눈빛을 유지하고 있다. 정년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현역 못지않은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다. 형, 정말 오랜만이네요. 몇 년 만인가요? 그러게 말이다. 시간이 참 빠르다. 둘은 잠시 안부를 묻는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등. 하지만 철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진다. 준석아, 무슨 일이세요? 김준석이 먼저 본론을 꺼낸다. 철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기 때문이다. 철호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딸의 면회길에서 당한 모욕, 사위가 겪고 있는 괴롭힘, 그리고 의심스러운 물품 관리 실태까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김준석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진다. 찻잔을 든 손이 굳어 있다. 어느 부대입니까? 기계화 보병사단 27연대. 김준석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한다. 부대 정보를 확인하는 것 같다. 박대영 중령이 지휘관이군요. 그 사람을 아나?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소문은 들었습니다. 김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춘다. 어떤 소문? 부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들이요.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PX 관련해서도 여러 제보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철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역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보. 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군 내부 문제라는 게 참 복잡하거든요.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제보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군 조직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 준석아. 네, 형.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쳤다. 그런 내 딸이 군대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어. 철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년의 세월과 경험이 담겨 있다. 김준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철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전우로서, 그리고 같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확실하게. 철호의 눈빛에 결의가 서린다. 젊은 시절의 그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난다. 김준석이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한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맙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전우니까요. 두 사람의 악수가 오래간다. 그 악수에는 수십 년의 우정과 신뢰가 담겨 있다. 이틀 후 김준석에게서 연락이 온다. 형, 큰일 났습니다. 철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무슨 일이냐? 그 부대에 감사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형의 이야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철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드디어 정의의 칼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언제? 이번 주 안으로 갑자기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전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좋다. 그런데 형,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무슨 말이냐? 군 내부 일이라는 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보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다. 이미 선을 넘었다. 준서가 또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박철민하고 이동원한테도 연락해 줄 수 있나? 물론입니다. 무슨 일로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 방면에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 김준석이 철호의 의도를 이해한다. 완벽한 작전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폭풍 전야 목요일 아침 부대에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이 흘러간다. 아무도 곧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한다. 평범한 훈련과 업무들이 계속된다. 준혁은 여전히 고참들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주 창고 사건 이후 더욱 심해졌다. 김상병을 비롯한 고참들이 틈만 나면 트집을 잡는다. 이병, 청소 제대로 안 했네? 복도 왁스칠 다시 해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겠다. 면회 때문에 정신이 팔린 거 아니야? 준혁은 묵묵히 견딘다. 이제는 체념 상태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러야 한다. 창고에서 본 것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 박중사와 김상병은 종종 따로 만나서 무언가를 의논한다. 준혁이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다. 그들의 표정이 예전보다 더 긴장되어 보인다. 그 새끼 입 단단히 막아놔야 돼. 이미 경고했습니다. 마누라한테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도 불안해. 혹시 모르잖아. 요즘 국정감사 시기이기도 하고. 대영이 형도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박대영 중령의 이름이 나온다. 최고 지휘관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조금만 더 조심하자. 몇 달만 더 버티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모른다. 이미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오후 2시 갑자기 부대에 낯선 차량들이 나타난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정문으로 들어온다. 감사관들이다. 정문 초소의 병사가 당황한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국방부 감찰실입니다. 지휘관 계십니까? 감사단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다. 유연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박대영 중령에게 급히 연락이 간다. 중령님, 국방부 감사관들이 오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한다. 손이 떨린다. 지금? 갑자기? 네, 지금 정문에 계십니다. 박대영이 서둘러 정문으로 향한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감사관님들, 무슨 일로? 부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단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다. 사전 공지를 받지 못했는데요. 기습 감사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박대영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힌다. 기습 감사라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는 뜻이다. 김상병과 박중사는 초조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본다. 뭔가 큰일이 터진 것을 직감한다. 이거 뭔 일이야? 모르겠어요. 갑자기 온 것 같은데. 준혁은 감사관들의 등장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낀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것이다. 감사단은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각자 맡은 영역이 분명하다. PX 관련 서류 모두 준비해 주십시오. 부대 내 생활 실태에 대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병사들 개별 면담도 실시하겠습니다. 박대영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순히 협조하기도 어렵다. 정의의 실현 감사단은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급소를 찌른다. 오후 4시 감사관들이 PX 창고를 조사한다. 준혁이 며칠 전 정리했던 바로 그 창고다. 장부와 실제 물품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감사관의 말에 박중사의 얼굴이 파랗게 변한다. 재고 조사가 시작된다.
라면, 과자, 음료수 하나하나 세심하게 확인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감사관이 박중사를 향해 날카롭게 묻는다. 장부상으로는 1000개가 있어야 할 라면이 실제로는 700개밖에 없다. 박중사는 말문이 막힌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른다. 잠깐만요. 이건 아마 계산 실수가. 변명을 늘어놓지만 증거는 명확하다. 수개월간 체계적으로 물품을 빼돌린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과자류도 마찬가지네요. 장부와 실제 수량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감사관이 말한다. 음료수는 더 심각하네요. 거의 30%가 빠져 있어요. 박중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 동시에 부대 내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병사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혹행위나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한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입을 연다. 이준혁 이병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면회 온 부인분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김상병이 베트남년이라고 욕했어요. 박중사는 PX 물건을 빼돌렸습니다. 증언이 이어진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준혁도 면담에 참여한다. 혹시 차별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준혁이 망설이다가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준혁이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김상병의 괴롭힘, 미나에 대한 모욕, 그리고 창고에서 본 비리까지 감사관들이 메모를 한다. 중요한 증언이다. 저녁 6시 1차 조사가 마무리된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박대영 중령은 물품 횡령 묵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김상병과 박중사는 직접적인 가담자로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부대 내 가혹행위와 차별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 중령님, 일단 직무에서 배제하겠습니다. 감사단장이 차갑게 말한다. 박대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 김상병과 박중사는 그날 밤 영창에 수감된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철호에게 김준석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형, 1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예상대로였습니다. PX 물품 횡령, 부대 내 가혹행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철호가 깊이 숨을 쉰다. 드디어 시작됐다. 고맙다. 준서가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더 있나? 네,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조직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작은 됐다. 맞습니다. 형이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철호가 전화를 끊고 미나에게 말한다. 미나야, 이제 괜찮을 거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철호가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한다. 미나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표정을 짓는다. 아버지, 어떡해. 울지 마라. 가족은 서로 지키는 거야. 미나가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진다.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박대영 중령은 보직에서 해임되고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한다. 김중령이다. 김중령은 베테랑 군인이다. 부대 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첫 번째 명령은 간단하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어떤 차별도 어떤 가혹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상병과 박중사는 징계를 받고 전속 조치된다. 부대 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뀐다. 가혹행위나 차별이 사라진다. 새로운 중대장도 부임한다. 이중이다. 점지만 원칙이 확실한 장교다. 병사 여러분,
저는 이중희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진다. 드디어 숨통이 트인 기분이다. 토요일 면회일 미나가 다시 부대를 찾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정문을 지나며 느끼는 시선들이 달라졌다. 호기심 어린 눈빛은 있지만 이전에 그 차가운 시선들은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정문 초소의 병사가 정중하게 인사한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준혁이 기다리고 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걸려 있다. 지난 몇 주간 보지 못했던 여유로운 표정이다. 여보, 많이 기다렸어요? 미나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사라졌다. 아니야, 나도 막 왔어.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다. 준혁의 목소리에 여유가 느껴진다. 예전처럼 주변을 경계하지 않는다. 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응, 새로운 중대장님이 오셨거든. 정말 좋은 분이야. 준혁이 지난 일주일간의 변화를 설명한다. 부조리했던 관행들이 사라지고 병사들 간의 상호 존중이 자리 잡았다는 것, 가혹행위나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말이야. 준혁이 미나의 손을 잡는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상관없다는 듯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 다 알고 있어. 미나의 눈이 커진다. 어떻게? 새 중대장님이 말씀해 주셨어. 참전 용사이신 장인어른께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준혁의 목소리에 깊은 감사함이 배어 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참고 견뎠잖아요. 미나가 준혁의 손을 꼭 잡는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예요. 둘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한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한다. 다른 면의 가족들도 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예전처럼 수군거리거나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 진정한 승리 한 달 후 준혁에게서 전화가 온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미나가 전화를 받으며 미소를 짓는다. 요즘 준혁의 전화는 항상 좋은 소식이다. 무슨 소식이에요? 부대에서 모범 병사로 추천받았어. 미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정말요? 축하해요. 그리고 중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대 후에 취업 추천도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차별과 편견 대신 인정과 존중이 자리 잡았다. 어떤 회사인데요? 중대장님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보안업체래. 군 경험을 인정해 준다고 하시더라고. 준혁의 목소리에 희망이 넘친다.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정말 다행이에요. 힘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네요. 응,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는다. 철호, 미나, 그리고 평화롭게 잠든 아이까지.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미나의 질문에 철호가 잔잔한 미소를 짓는다. 미나야,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끈들이 있단다. 끈이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끈, 신뢰의 끈, 의리의 끈, 그리고 정의의 끈 말이야. 철호가 창밖을 바라본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인다.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 그 끈이 오늘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야. 미나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의 말이 깊이 와닿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철호가 미나를 바라본다. 너 자신을 믿는 거야. 너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랑스러운 내 딸이니까. 네, 아버지, 이제 정말 알겠어요. 과거와 현재의 만남 몇 주 후 철호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 김준석이다. 형, 안녕하세요. 준석아, 어서 와. 직접 찾아와 주다니.
그 후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김준석이 거실에 앉으며 말한다. 그의 표정이 밝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딸도, 사위도 다행이네요. 그런데 형, 김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혹시 다른 전우분들과 만날 계획 있으세요? 왜? 이번 일을 계기로 참전 용사회에서 형을 초청하고 싶어 하거든요. 철호가 잠시 생각한다. 무슨 초청? 젊은 세대에게 참전 용사의 정신을 전해주는 강연 같은 거요. 형처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답니다. 철호는 망설인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생각해 보겠다. 네, 부담 가지지 마세요. 하지만 형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김준석이 돌아간 후 철호는 미나와 이야기한다. 아버지,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 내 아버지 같은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가족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미나의 말에 철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한번 해볼까? 전하는 용기 한 달 후 서울의 한 강당에서 참전 용사회 주최 강연이 열린다. 제목은 가족을 지킨 용기다. 철호는 단상에 선다. 아래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다. 젊은 부부들, 중년층, 그리고 동료 참전 용사들까지 약 200명 정도의 청중이다. 안녕하십니까? 정철호입니다. 철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다. 마이크 없이도 강당 끝까지 들릴 정도로 또렷하다. 저는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한다. 예상과 다른 시작이다. 철호는 차근차근 이야기한다. 딸의 눈물, 사위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결심까지 감정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전달한다. 저는 베트남에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쟁은 바로 여기 일상에서 벌어집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듣는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인다. 차별받는 가족을 보고도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했어도 가족은 지켜야 합니다. 강연이 이어진다. 철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용기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의 가치를 전달한다.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려찬 박수가 터진다. 몇몇은 눈물을 흘린다. 특히 다문화 가정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감동적인 표정으로 박수를 친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남성이 손을 든다. 저도 다문화 가정입니다. 아내가 필리핀 출신인데 종종 차별을 당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호가 진지하게 대답한다. 먼저 당신이 아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맞서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진다. 참전 용사로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철호가 잠시 생각한 후 말한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철호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 가족들의 반응이 뜨겁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철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낀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원만한 결말. 강연이 끝나고 며칠 후 준혁이 제대한다. 부대에서의 마지막 날 새로 부임한 김중령이 직접 격려한다. 준혁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앞으로도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장인어른께 안부 전해주세요.
네, 꼭 전하겠습니다. 준혁의 제대식에는 미나와 철호, 그리고 아이까지 모두 참석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뜻깊은 순간이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미나가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준혁이 답한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고마워할 것 없다. 가족이니까. 철호의 대답은 언제나 같다 하지만 정말 준혁아. 네, 이제 내가 가장이다. 미나와 아이를 잘 지켜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 결의가 서린다. 새로운 일상. 준혁이 취업한 보안업체는 생각보다 좋은 곳이다. 군 경험을 인정해주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도 없다. 첫 출근 날 준혁은 새로운 마음으로 회사에 나간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어서 와요.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팀장의 말에 준혁이 잠시 당황한다. 어떻게 김중령 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라고 하시더군요. 준혁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실력과 성실함을 중요하게 봅니다. 출신이나 배경은 상관없어요. 팀장의 말이 준혁에게 큰 힘이 된다. 한편 미나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낸다. 더 이상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다른 다문화 가정 엄마를 만난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베트남 출신 여성이다. 아직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듯 어색해한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미나가 자신의 연락처를 건넨다. 정말요? 네, 저도 예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미나는 이제 도움을 주는 쪽이 되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하고 싶다. 준혁의 회사 생활은 순조롭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승진도 한다. 준혁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달 우수 사원으로 선정됐어요. 감사합니다. 가족분들도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준혁이 미소 짓는다. 이제는 당당하다. 미나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일이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한 베트남 여성이 미나에게 인사한다. 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미나가 미소 짓는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하다.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져셨어요? 강해진 게 아니라 지켜줄 사람들이 있어서 강해져야 했어요. 미나의 대답에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인다. 철호는 여전히 건강하게 손주와 시간을 보낸다. 가끔 참전 용사 모임에 나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철호 형, 요즘 어떠세요? 좋다. 가족들이 모두 잘 지내니까 부럽습니다. 저희도 형처럼 살고 싶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철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준혁과 미나에게 둘째 아이가 태어난다. 건강한 아들이다. 할아버지, 손자 어때요? 미나가 철호에게 갓 태어난 아이를 보여준다. 잘생겼다. 우리 준혁이 닮았어. 철호가 손자를 안으며 미소 짓는다. 생명의 신비로움에 또 한 번 감동한다. 이름은 뭘로 할까? 준혁이가 정하라고 해. 준혁이 생각에 잠긴다. 정이웅이 어떨까요? 정이웅? 내 정의로운 영웅이라는 뜻으로. 철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은 이름이다. 할아버지도 마음에 든다. 가족들이 모두 웃는다.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지혜의 전수 정이웅이 5살이 되던 해, 철호는 손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할아버지, 베트남이 어디야? 큰 손자가 묻는다. 멀리 있는 나라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다녀온 곳이지. 왜 갔어? 나라를 지키러 갔단다. 철호가 쉽게 설명해 준다. 그럼 할아버지는 영웅이야?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엄마도 베트남 사람이야? 엄마는 한국 사람이야. 다만 엄마의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셨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할아버지, 우리는 뭐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리고 할아버지의 소중한 손자들이고. 철호의 대답에 아이들이 웃는다. 할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가족이야.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 우리도 서로 지켜줄 거야. 그래, 그렇게 해야지. 온 가족이 저녁을 먹는다. 준혁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큰 손자가 말한다. 그래? 어떤 이야기를 들었니?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대요.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래요. 맞다. 모든 사람은 소중해. 저희 반에도 외국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미카엘이에요. 그 친구와 잘 지내니? 네. 축구도 같이 하고 게임도 같이 해요. 철호가 만족스럽게 웃는다.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철호는 싸웠고 이겼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철호는 창밖을 바라본다. 별이 총총히 떠 있다. 고맙습니다. 작은 속삭임이 밤 공기에 스며든다.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평화롭기를, 차별받지 않기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베트남 참전 용사 정철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난다. 여러분은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차별을 받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정철호 할아버지처럼 용기를 내어 가족을 지키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들려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지만 사랑과 정의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